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이제는 저희 방송이 대표님 1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예, 예. 석 달 됐는데 가장 많이 인터뷰한 분이 이준석 대표세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영광이고 또 우리 한국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 대선 이후에는 지금 인터뷰를 이준석 대표하고는 처음 하는 건데요. 예, 예. 예. 먼저 광주 전남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는 게 더 첫 번째 순서일 것 같습니다. 예. 네. 지난 대선 이후에 정말 저희가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계속 전남 지역 그리고 광주 지역 가서 계속 인사도 드리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대선 승리 이후에 저희가 지방선거에서 이제 또 광주와 전남 지역의 어떤 지역의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저희도 다룰 수 있도록 지방선거에서 또 더 나은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광주 전남 지역에 약속하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요. 예. 대선에 말씀하셨던 공약들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이 예.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자, 내일 광주 오신다고요? 예, 가게 되겠습니다. 예. 그 호남권 공천 설명회를 개최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 국민의힘이 광주 전남 지역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도 또 다를 테고, 예. 또 호남 공천도 그에 따라서 중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 예. 좀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아무래도 저희가 그 대선에서 한 지역별로 4% 정도 15%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저희가 지방선거에서 15% 이상선을 기대해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15%라는 선이 출마하는 분들이 열심히 선거를 뛰고 나가지고 그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기준선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많은 호남 후보자들이 나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 특히 이번에 광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12%대 이제 지지율을 받았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대학교가 밀집한 지역 같은 투표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 이렇게 30% 기록한 곳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전남대라든지 조선대학교라든지 2030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 위주로 저희가 기초의원을 우선 당선시키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전남대학교 영봉동 지역 뭐 이 지역에 예. 또 조선대학교가 있는 서석동, 동명동 이런 지역에는 기초의원을 청년층 위주로 공천할 것이다. 예, 실제로 그 대학교 졸업생이나 아니면 재학생 위주로 저희가 공천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자, 이번 대선 승리, 호남에서도 예전보다는 이제 조금 득표율이 더 좀 나아진 거는 이제 사실인데, 혹시 이제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좀 컸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저희가 사실 지금 호남에 많은 노력을 했다 해도요. 네. 아직까지 저희가 더 부족한 점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언론에 호남에 갈 때마다 제가 많이 부각되어서 그렇지 사실 선거 기간 중에 호남에서 한 5번 정도 유세를 하고 뭐 영남이나 아니면 TK나 PK 지역에서 17번 정도 유세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만큼 이제 호남에서는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역 공약을 발굴하고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지난 대선이 저희가 처음으로 호남에 적극적으로 나선 선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과정에서 좀 습득한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광주 쇼핑몰 공약 같은 걸 내면서 국민의힘이 이제 과거사 문제나 이런 걸 넘어서 가지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구나 이게 드러난 뒤로는 저희에게 정말 많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런 것들 다 녹여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랬어요? 영남 지역에는 17번, 광주 전남에는 5번. 예. 그런데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뭐 많이 온 편이다. 이게 이 비율이 저희가 예전에는 솔직히 부끄럽게도 광주나 전남 지역에는 한두 번 가가지고 요식행위성을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는 저희 당에서 후보도 그리고 저도 굉장히 많이 이제 시간을 투자해서 이제 가는 것이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지방선거라는 거는 또 득표보다는 어쨌든 당선자를 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호남에서 저희 광역단체장이나 이런 성과를 내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제가 호남에 가가지고 정책 공약을 설명드리고 지역 주민들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 뭐 대선 결과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이 됐으니까요. 이번 지방선거에도 물론 이제 광주 전남도 이 지역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서울시장 또 경기지사에도 이제 모든 주목이 되고 있는 거는 또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수도권에서 인구가 요즘 이제 수도권 인구가 절반인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 승리를 어쨌든 그 선거 승리 잣대로 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관심도 집중되는데요. 저는 수도권 승리로 뭐 다수의 국민들의 어쨌든 마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방선거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방의 발전을 또 이제 우리가 꾀할 수 있는 선거인데, 네. 예를 들어서 뭐 호남이나 영남 지역에 지역 발전을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어쩌면 그 우선순위가 수도권에 이제 갖춰질 것이 많이 갖춰진 곳에 어쨌든 선거보다는 예. 더 저희가 정치권이 역할할 수 있는 선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코 이제 지방의 문제에 소홀하지 않은 그런 선거를 치려고 합니다. 예. 서울도 경기도 뭐 핵심 지역이긴 하지만 모든 지역 지방선거 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울 가면은 예를 들어서 상수도 문제 이런 곳이 이제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전남의 다도의 해안 지역 돌아다니면서 뭐 시산도나 흑산도 이런 데 가보면은 뭐 봤을 때 상수도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맑은 물을 먹는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전기 보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에 있는 국민들의 굉장히 기본권이라는 것이 제약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업이 결코 뒤로 밀려나서 안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인구가 많은 곳을 사업에 비해서. 예. 다음 얘기 들어가기 전에 어제가 생일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오늘 이제 채팅창에 이준석 대표를 사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생일 잘 보냈냐는 등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조금 이따 이 중에서 몇 가지 좀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전장현 얘기가 많이 좀 있네요. 조금 이따 조금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 현재 광주 전남에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과 지방 의원은 아직은 공식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전남 지역에는 이정현 대표가 출마 의사를 밝힌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와 전남 전 지역의 단체장 후보를 공천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스스로 뭐 선택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중심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전략 공천까지도 고민하고 계시는지까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자신의 선택에 따라가 출마하시는 분들을 지금 먼저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천 신청이 4월 이제 4, 5일, 6일경 이쯤에 진행될 텐데요. 하다 보면은 아마 이제 좀 예를 들어 미흡한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또 추가적인 그런 영입 작업에 나서야 될 겁니다. 그 혹시 선택을 뭐 이제 본인이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하시겠다고 하지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광주 전남이 광역시권이고 또 큰 도시인데 이제 만약에 나 아내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못 낼 수도 있다. 그러면은 뭐 이제 그 당에서 어떻게든 전략 공천이라도 이제 하시겠지만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은 있습니까? 제가 뭐 어차피 저희도 뭐 공천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당대표가 지금 엄정하게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밖으로 이름들을 얘기하지 못하지만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뭐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인지도가 있은 분이고 또 예전에 순천 곡성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적도 있기 때문에 이번엔 전라남도 도지사로 출마해가지고 좀 지역을 위해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이정현 대표의 그런 어떤 결기를 보고 또 단체장 그 기초단체장 후보도 조금씩 지원자가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광주는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지난 선대위 원장으로 활약하셨던 송기석 의원님 같은 분도 굉장히 저는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지금 뭐 광주에 저희 그 당협위원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들도 시장 출마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지역에 봉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누구라고 말씀은 안 하시겠습니다만 당협위원장들도 있을 수 있고 송기석 그 전 이제 광주 전남 선대 본부장도 위원장도 하실 수도 있고. 이게 전부 다 지난 선거에서 그 호남 주민 여러분께서 그 저희 득표를 올려주셔가지고 다들 선거비 보전에 대해 가지고 좀 희망적으로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 광주 광역시장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들을 중심으로 인터뷰가 진행되거든요. 이용섭 시장을 시작으로. 근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도전장을 내미신 분이 없어서 이제 저희 방송에서는 섭외라는 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금 좀 빠르게 그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아마 내일 진행되는 저희 출마 설명회를 마치고 나면은 대부분 저희도 그 광주 지역이나 아니면 전남 지역의 공천에 대한 얼개가 좀 잡힐 거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께서 다녀간 이후에 다음 주 상황을 조금 봐야 조금 윤곽이 좀 나올 수도 있겠군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자, 근데 이제 광주 전남의 이제 여러 가지 공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국민의힘에서 이번 이제 지방선거에서 저도 이제 처음 보는 건데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PPAT 이거를 시행을 하더군요. 맞습니다. 저희가
많은 분들이 이제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정치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 부담이라는 것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사실 공부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시험이라는 것이 저희가 뭐 국영수과를 보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어 당의 정강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래프나 아니면 이런 수치를 해석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초의원 그러니까 그 군의원이나 아니면 시의원 아니면 구의원 이런 분들이 사실 역량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청장이나 이런 단체장들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 원래 모든 의회 첫 번째 기능은 단체장을 견제하는 것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천자를 낼 때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골라내겠다는 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 주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어려운 시험을 낼 것도 아니고요. 아마 시험 문제 보시면은 야, 이 정도도 지금까지 기초연대 몰랐던 사람도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 할 겁니다. 아니, 저도 저 일타 강사 이준석 대표 하시는 것도 봤고, 원희룡 지사 편도 다 뭐 조금 봤어요. 뭐 다 끝까지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 시험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저희가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저희가 그 샘플 문제 세트 하나를 공개할 겁니다. 아마 그걸 보시면은 이 정도 수준의 문제겠구나라는 걸 다들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유튜브의 그 내용으로 보면 그닥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던데 글쎄요. 이제 아까 근데 말씀드렸던 이제 아까 그 원희룡 지사 편이나 아니면 제 거 같은 경우에는 내용만 숙지하면은 솔직히 틀리지 않을 거로 보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했던 수치 해석이라든지 그래프 해석 이런 것들은 뭐 어려워서라기보다는 다소 이런 내용이 생소한 분들이 좀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부담이 좀 되긴 되겠어요. 1시간에 30문제 정도 푸는 거라 가지고요. 시간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조금. 대표님이 아직 젊으셔서 그래요. 나이가 좀 들면 어제 일도 잠깐 전에 1시간 전에 일도 기억도 잘 안 나요. 근데 그런 거는 글쎄 뭐 이제 이거는 공식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뭐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이제 잣대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야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위 15%, 35% 저희가 이 정도로 이제 가이드라인 정해놨고요. 그러니까 15% 안에 들어야 그러니까 광역의원 비례를 신청할 수 있고 전체의 35% 안에 들어야지만 기초의원 비례를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놨는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아마 좀 세부화는 정할 겁니다. 그거는. 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고 동의하는 분들이 더 좀 많은 것 같다 생각이 좀 들던데요.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얘기 들으시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인들이 곤란해하는 거는 국민들에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한 80% 정도가 찬성하시는 조사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강한 지지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우리 지역의 청년 정치인이 그 얘기 혹시 이제 우스갯소리라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준석 대표에게 그런 얘기 했다던데요. 광주시장 선거에 한번 출마해보는 거 어떠냐?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신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당대표의 신분이 아니었다면은 그리고 제가 또 광주랑 호남 지역에서의 저희 정치를 물꼬를 트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은 당연히 저도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대표로서 전국 선거 이끌어야 되는 부담 때문에 지금 그렇게 못하는 걸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당대표만 아니었으면 시장, 광주시장 뭐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냥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은 저는 그런데 제가 지금 노원에서 정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사는데 광주와의 인연을 계속 이어나갈 방법이 있다면은 저는 여러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주시장 출마는 좀 물리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거를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지역 방송이긴 합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인터뷰하면은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다녀가세요. 이제 전국적인 인기가 있는 것도 이제 사실이다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제가 뭐 이슈에 대해 가지고 좀 젊은 세대나 이런 쪽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들을 정치권에서 언급 안 하는 데 이체는 언급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서 더 이상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념 논쟁, 그러니까 서로 뭐 종북이니 빨갱이 이런 얘기하는
그런 논쟁보다는 사회 이슈들을 좀 다루길 기대했습니다. 네. 네, 사회에 있는 다양한 이슈를 다루길 기대했고 이게 그런데 아마 기성의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지금까지 정치권을 다루지 않았던 영역들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정치권에 관심이 없었던 젊은 세대가 많이 참여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전국적인 얘기.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전장현 얘기잖아요. 예,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자, 저는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한 정당 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인 거를 하는 경우를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왜 그럴까? 저는 이제 이런 물음표를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 문제가 이제 서울은 지하철 교통망이 좀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저는 저 스스로도 지하철을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 지하철 4호선, 3호선 라인에서 한 3-4달 가까이 지금 계속 그 지하철이 아침에 뭐 30분, 1시간씩 출발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까지 정치권이 장애인 관련 문제는 건드려가지고 속된 말로 아주 속된 말로 이거는 정치인들이 이득을 보는 경우가 없다 이런 관점에 접근해가지고 방치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이 옳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뭐 선거 대선 이전에 그래서 이분들이 잠시 이분들의 그 지하철 출발 방해하는 것을 그만두셨거든요. 근데 대선 이후에 다시 인수위 출범한 뒤 이걸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어느 정도 제동이 걸려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적하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법을 지켜야 할 의무도 있다. 그건 다 똑같은 거다. 위법 행위는 누구도 안 된다. 예외는 없다. 이런 얘기시죠?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서울에서 집회나 시위나 이런 게 많다 보면은 뭐 우발적으로 도로를 점거한다든지 뭐 통행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상황들 많이 생깁니다. 저는 그런 건 아까 표현했던 우발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그런 건 오히려 처벌의 대상을 삼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시법이나 아니면은 도로교통법으로 과도하게 그런 걸 규제하면 안 된다 생각하지만은 이번에 전장현이라는 분들이 그 한 시위라고 하면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 지하철 문에다가 휠체어를 끼워놓고 문이 안 닫히게 하는 방법으로 지하철 출발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뭐 탑승하는데 만약에 탑승 과정이 너무 이게 불편해가지고 다 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지하철이 늦어진다. 이런 건 전혀 우리가 규제해도 안 되고 뭐라고 해서 안 된 대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지하철 문에다가 이걸 끼워놓고 아예 못 가게 하면서 지하철 한 대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타고 있고 그 뒤도 계속 연착되기 때문에 수만 명이 불편을 얻는 건데 그분들이 서울 지하철 3, 4호선 타는 진짜 서민분들께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가지고 뭐 잘못한 게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볼모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어떤 그분들을 볼모 삼아 가지고 정치권과 협상하려고 하는 모습 이런 거는 이게 만약 받아들여진다면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집회나 시위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꼭 장애인분들이 아니더라도 서울 지하철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패턴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전장현 측에서 100분 토론을 제안했더군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저는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도 이제 썼지만은 아니 이게 뭐 장애인 관련 이슈가 100분 가지고 되겠느냐. 좀 무제한 토론하자고 제안했고 그 박경석 대표님이랑 꼭 1대1 토론하고 싶고 그리고 사회자로는 김어준 씨가 나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또 바쁜 하루 진행되실 텐데 아침 일찍 반가웠고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